그 사모님 좀 이게 약간의 경력 어떤 발전 해주셨는지 소개를 조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자동차를 1987년도 10월 7일 날 입사해가지고 기획실하고 비서실, 그 다음에 사장님 비서, 그 다음에 영업 인사, 그 다음에 종합조정실 이렇게 근무를 한 11년 정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고 프루덴셜 생명에서 보험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생명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오랫동안 하다가 2010년부터 한 7년 정도 중소기업 이렇게 재무 컨설팅 그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현재는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그 생애설계 노후퇴직 은퇴 이후 어떻게 살 것이냐는 공부를 쭉 했었어요. 하고 하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50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50 이후에 50년간 살아야 된다. 그리고 50대 이후는 50세 전후에서 퇴직을 많이 해서 예전 그 퇴직 연령이 65세 그 사이까지 한 15년 정도 공백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의 일과 삶 이런 것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거인데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한 것은 이제 거기다 접목시켜서 그것을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15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관련 공부를 하고 그분들끼리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16년도에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맞춰보는 연습을 좀 하다가 17년도에 4월달에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너무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 14명 정도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그 50 플러스들 상담하는 상담사 두 가지가 현재는 이제 그 잡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옆에 계신 분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전문가시고 오늘 강사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앞에서 강의하니까 본인 소개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잠깐 아니 운전해달라고 해서 따라온 건데 그리고 뭐 마이크도 잡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민순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직업학을 공부했어요. 박사를 수료를 했고 지금 학생들을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또 50 플러스 그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없으면 협동조합이 안 돌아가요. 제가 그 강의 기획이나 이런 건 다 해서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난 아니잖아요. 네. 장난이고 잘하고 싶어하는 거.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 학부모님들, 교사, 교수, 연수 이런 것들, 공무원 연수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고 또 강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워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또 이제 매일 뵙는 분이지만 또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항상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에 또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기대합니다. 네. 있나요? 지금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주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무적인 성격의 어떤 부침, 비재무적인 성격, 그리고
협동조합과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좀 젊은 세대를 위한 어떤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 이 커리어 관리, 코칭 네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 재무 설계 관련한 먼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지금 관심 많지 않으세요? 질문을 마이크를 쓰지 않고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아까 그 강의 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 수입이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수입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와서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와서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답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 답을 어떻게 해주시고 계신가요? 이제 그중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수입을 그분들이 올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사실 안 옵니다. 자기가 더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연령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현재를 잘 직시하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내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입세 고기, 그때 광업대응 때문에 얼마나 막 데모를 하고 막 명박산산 쌓는다고 해가 청와대 쳐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조용하면서 모두가 수입세 고기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나 지금의 변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막연한 불안감인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담배는 한가치만 피워도 어마어마한 그 많은 발암 물질들을 들이마시고 있거든요. 피는 순간 자기가 암 걸릴 확률이 있는데, 그 광우병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렇게 데모를 하고, 담배는 누가 담배 피지 말자고 데모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담배 피지 말자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현재보다 더 좋은 삶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끔 이렇게 상담을 통해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장소에 가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그 막연한 불안감이 뭔가, 내가 지금 현재 모아놓은 돈이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그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20년 남았는데 20년 동안 못 쓸 것 같아라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걸 본인이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자녀 결혼 자금을 나는 준비 안 했는데 우리 자녀가 좋은 곳에서 결혼하고 원하고 또 집도 마련해 주길 원하는 우리 아이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거의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그러면 자녀하고 얘기를 하고, 너의 그 결혼 비용이나 생각은 어떤 거냐? 야,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네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100% 반항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갈등이 생기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고. 그럼 거기서 다 해결 방법. 왜냐하면 자녀들부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불안을 낮추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현재 재산을 잘 지켜라고 합니다. 대부분 재산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기성 보이스피싱 엄청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유사 투자 행위 권유하는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4월 30일 날도 서울시에서 3천억인가 그게 유사 투자 사기 발생해가지고 주의보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처럼 큰 건 안 해요. 조그마한 거 10만 원, 20만 원, 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뭐 솔깃하거든요. 그리고 뭐 100만 원 날리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잃어버려도 내 삶에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런 사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퇴직하신 분들은 그 돈을 뺏어가려고 여기저기서 눈독을 들이고 있죠. 야, 뭐 동업에 뭐 하면 돼? 좀 빌려줘. 또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엄마 그거 다 좀 빌려줘.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예를 들어서 뭐 살다가 이혼했다. 그러면은 또 집도 마련해줘야 돼. 이러니까 또 돈 빼서 이런 너무 그런 확률도 많아. 그래서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재산이 얼마나 하는 걸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특별히 공개할
내용이 아니면 공개할 필요가 없죠. 내가 돈이 얼마 있다, 현금이 얼마 있다, 어디 이런 게 있다는 걸 사실은 이렇게 어디 뭐 잘 정리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걸, 그리고 그거 안 밝혀도 되고 다 재산 추적하는 방법이요 얼마든지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돈이 얼마가 어디에 있다는 걸 그냥 안 밝혀도 다 토지부터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현금을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닌 이상은. 근데 방바닥에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안 돼. 그런 것만 아니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현금으로 가질 필요는 없죠.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죠, 현금으로. 그러면 다 조회가 되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가 내가 돈을 어디 쓴지 몰라서 못 찾아봤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10명 중에 10명의 그 10건의 재산 분쟁 중에 9건이 1,000만 원 이하 분쟁이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산을 잘 지키되 물려주지 않는 방법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연금이나 이런 거로 돌려놓는 게 잘 좋습니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에 넣는 방법도 일반 투자처, 뭐 이렇게 금융회사에 넣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잘 지켜야 돼, 내 돈을.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내가 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병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시거나 병치료하거나. 그래서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살림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과잉 소비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 순엽에 가면요, 제발 이런 거 내주면 차만 한 잔 내놔라. 이거 잔뜩 싸놓으니까 안 먹고 다 댕기고 밥 먹고 왔거든요. 다. 8시에 모이는데 또 이렇게 싸놓으면 이게 누가 먹냐고요. 다 버리거든요. 본인이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갔는데 냉동고를 하나 더 산다고 그러죠. 보니까 냉장고 양문형 큰 거 있죠. 김치 냉장고 있죠. 냉동고가 하나 있는데 또 냉동고를 하나 산대요. 왜 사냐고 했더니 넣어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넣어두십니까? 했더니 보리차 끓여서 거기다 넣어놓고 막 블루베리 친구가 보내온 거 넣어놓고 도라지 친구가 보내온 거 넣어놓고 어디 가서 밤 따온 거 지금까지 그러면서 불필요한 걸 너무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 규모 절대 줄여야 됩니다. 마트에 카트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장바구니 있잖아요. 장바구니 들고 가셔요. 그러면은 거기다만 담글 거. 마트 가면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우유 평상시 먹지도 않는데 막 우유를 사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사 가면서 이번에 11월 때 이사 가면서요. 기존에 냉장고 오래돼가지고 물이 나와가지고 물만 안 나왔으면 제가 안 버렸어요. 김포로 이사 갈 때 형님이 사준 건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매일 얘기하셨거든요. 제발 김치 냉장고 좀 사라. 김치를 넣어야 되는데 왜 김치 냉장고를 안 사냐. 그랬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안 사죠. 김치도 안 먹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사 가면서 우리 큰애가 큰 걸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높이가 안 맞더라고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반품했어요. 근데 냉동식품이 있어가지고 바로 냉장고로 사야 될 것 같아서 중고를 사려고 했는데 중고도 안 맞는 게 어때? 그 집이 잘못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거 샀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또 물건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림 규모 줄이고 그 외에 뭐 잘 적응해야 되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적응하는 것도 제가 이제 TV에 김광규 씨 있잖아요. 김광규 씨가 그 비정상회담에 나오셔가지고 김광규가 결혼해야 되냐,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이제 붙였어요. 근데 전부 다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광규가 막 모발대발 해가지고 제가 왜 은퇴자금을 준비해? 저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형이 결혼 안 해가지고 머리가 이게 좀 빠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지 67년생인가 돼요. 근데 그분이 제가 다른 방송에 뭐 나오는 거 보니까 김치 하나 넣고 밥을 먹는 모습 테이블에 딱 나오더라고요. 뭐 있죠? 그 텔레비전 먹는 프로그램. 근데 그분이 진짜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왜 은퇴자금을 준비 안 했냐면 1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살 수 있대요. 별의별 걸 다 해봤더라고요. 그분이. 별의별 걸 다 해봐가지고 너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10만 원. 그래서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프로그램에 김치 하나만 넣고 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서 또 자기 장가도 가야 되는데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치 하나 넣고 밥 먹는 줄 알면 누가 여자가 오겠어요. 저 짠돌이다 해가지고.
그런데도 진짜 자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한 두 가지는 그냥 생략하고 그럼 길게 얘기한다고 야단치네. 보면 아까 뭐 재직하신 미래에셋 생명 뭐 그런 예. 데에서 이렇게 노후 뭐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불안을 시키는 그게 없으면 마치 노후 준비가 안 된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관리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상적인 기준, 자기네들은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상품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그대로 따라간다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거기 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죠. 얼마든지 한 달에 50만 원 수익 갖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왜냐면 저도 50만 원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자산 지킬 만한 자산 규모 자체가 이제 적다라고 이제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 빈곤이 50%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절대 빈곤이신 분이 있죠. 그러니까 생계형이 있습니다. 노후에 그럼 뭐야 저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네 그런 얘기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형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몸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어쩔 수 없죠. 생계형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는 안 맞아요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생계형. 생계형은 직접 구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는 없어요. 젊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나이 드신 분 일자리 얻을 수 없죠. 그리고 되게 시간제입니다. 시간제고 1년 사업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1년 뒤에 다시 또 그 일자리를 새롭게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가 나와요. 좀 전에 재산을 지키고 이제 소박한 삶을 꾸리는 것은 노인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사실 아닌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 젊은 누구나 사람들이 해당되는 해야 되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측면으로 좀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국민연금 믿을만 합니까? 국민연금은 제가 국민연금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이 국민연금의 부담률이 후세대한테 계속 높아지는 거죠. 후배 세대들한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진국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40%만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은퇴해도 은퇴 개념이 희바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근데 선진국에서는 은퇴하면은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을 안 해야 은퇴라고 인정하고 그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희박하죠. 국민연금은 뭐 안심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을 뭐 연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급 시기를. 1년 연기할 때마다 7.3%인가? 7.4%인가 이렇게 더 늘어납니다. 지금 금액이. 그래서 국민연금을 투자로 볼 거냐, 내가 이렇게 잠겨놓은 돈 저축 개념으로 볼 거냐 그 개념인데 투자로 보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면 돈 더 받죠 당연히. 지급 시기를 늦추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그냥 정상적인 시기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노령층 이전 세대 이전 시기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는 않나요? 그렇죠. 이제 투자는 이제 우리 투자 전문가 계시잖아요. 투자는 안 해주세요. 자산은 이제 투자가 있고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고 또 부동산 투자가 있고 뭐 현금성 자산 여러 가지가 있죠. 연금이 있는데 투자는 저는 이제 배당형이나 배당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상품 판매해보고 그러니까 뭐 20개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좀 배당주가 있어요. 배당 많은 회사, 국민은행이나 포천이나 한전이나 뭐 이런데 SK 이런 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거의 그 손실된 우려가 원금 보장을 안 하지만 굉장히 좀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데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고 투자의 그 법칙이 있잖아요. 나이에서 100에서 자기 나이만큼 뺀 거. 내가 60이다 그러면 40%만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채권이나 주식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식형이나 공격형이 하지 말고 좀 안전한 것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뭐 혼합주라든지 채권형이라든지
국공채 투자하면 좋죠.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투자성 자산이 너무 적어요. 비율이. 이 투자는 자기 자산의 한 10%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재미로. 거의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니까. 근데 부동산은 일단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일단 10년 이상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리 성경적으로는 좀 맞지 않죠. 왜냐면 투기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10년 이상 장기로 가지고 있어야 투자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지가가 상승해 왔으니까 수익률이 나죠. 또 이게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별로 안 불안하신가 봐요. 그 소득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일을 하는 게 적정한지 런던대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은퇴해서 은퇴 전에 수입의 70%를 받기 위해서 10%를 저축해야 된다면 몇 세까지 일을 해야 되냐, 이게 나왔어요. 설문조사를. 그래서 그 답이 80세로 나왔어요. 10세까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까 제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 것인지, 그건 선택해야 돼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부터 저거부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가족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또 금방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지 그냥 따로 재무적인 거, 비재무적인 거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재무, 가족 사회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되잖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을 못 하잖아. 근데 건강하고 가족관계가 좋고 사회적 관계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좀 삶이 그래도 금전적으로 아주 쪼들리는 삶이 아니어야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잘 조절해서 이게 올 수 있습니다, 저게 올 수 있습니다 아니고 그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앞으로의 그 삶에 자기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걸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 맞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잘 상담은 받지 않고 누가 컨설팅을 안 해줬지만 본인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자꾸 생각해 보면요, 자기만의 어떤 뭔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비재무적인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50플러스 재단에서 비재무적인 어떤 지칭을 하실 때 제일 이렇게 강조하거나 제일 권하는 그런 게 어떤? 저는 이제 가족관계, 가족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거의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자녀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직장 취업 안 해서 사이가 안 좋고요. 또 결혼 안 하고 늦게 해서 사이가 안 좋고, 또 결혼하면은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해서 사이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손 벌리는 자녀들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젊은 청년들이 또 교회 잘 예배 안 나가잖아요. 그런 문제. 그런 것 갈등. 그래서 그 갈등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오고,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가 어떤지, 이분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노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립이거든요. 혼자 있는 거. 집에 가족이 있어도 안 들어가잖아요, 집에.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늦게. 왜냐면 아버님 벌써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갈등,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게 그런 고립감이 안 생기도록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교회 성도들이 연령을 초월해서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제가 누구든지 어떤 공동체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 공동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하고 건강 관리를 잘해요. 건강 관리는 운동을 그럼 건강 관리를 운동을 해야 되냐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자기가 맞는 운동을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가 하면 좋다는데 팔굽혀펴기를 한 개밖에 못 하겠어. 그럼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 4개, 5개밖에 못 했어요. 지금 뭐 50개까지 하지만 거기는 자꾸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왜냐면 몸이 힘들어지면요 모든 게 귀찮아요.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도 사직동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팔았으면 너무 좋겠대요. 근데 어머니가 몸도 불편하고 집에만 있고 안 오신다고 자기는 아이들이 안 찾아온다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런 몸이 불편하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나를 안 보살피나 왜 안 찾아와주나 이렇게 몸이 건강.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은 건강하죠. 이 말씀들이 사실 다 이렇게 고령에 진입하기 전에 가족 관계, 또 사회적 관계가 잘 갖추어지고 건강 관리 잘 하면 자연스럽게 가능한 반면에 고령에 진입된 이후에 다시 좀 가족 관계를 이렇게 건강하게 가져가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가족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주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가족들하고 이벤트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냥 끄뜨거운 파티합니다. 뭐 걔네들이 막 파티를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매형이 그 외국 사람인데 파티한다고 저를 초대한다고 갔어요. 했더니 딱 맥주 2병하고 그 립 있잖아요. 립. 예, 립에다가 계속 소스 바르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파티냐. 그런 이벤트를. 그럼 우리 이벤트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명절 있잖아요. 명절만 몇 개 있잖아요. 부모님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일, 자제들 생일, 2달만 해도 벌써 생일만 해도 4번이잖아요. 1년에. 그때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들끼리 그걸 이제 많이 합니다. 자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원생명교회에서 강의 왔으니까 야 우리 모이자 이런 식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막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다른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소통하는 건데 문자 보내는 거. 전화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 문자로 하시는 거죠. 사랑한다라고 한번 보내보면요. 바로 와요. 뭐가 오냐? 커피 쿠폰이나 빵 쿠폰. 제 그 핸드폰에 잔뜩 저장돼 있어요. 먹고도. 왜냐면 제가 사랑한다고 한솔아 너무 사랑해. 이번에 그 로즈데이 때 장미꽃 한솔이 딱 보내니까 바로 치즈케이크하고 커피하고 딱 왔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자기. 그런 거. 그렇게 해주면요. 아이들이 다 금방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큰 자녀들이 따로 독립해 있거나 직장 다니면은 오늘 직장 근처로 가보는 거예요. 월요일 날. 가서 엄마 왔는데 아빠 왔는데 점심 같이 할까? 딱 하면요. 뭐지? 해줘. 하죠. 뭐 특별한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나오고 있으면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하고 다음에 보자고. 그러면서 다음에 전화하면요. 반드시 그때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 달라져요. 제가 이거 상담해서 아들하고 사이 안 좋은 엄마들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너무 좋아하고 막 울고 그래요. 아이가 그렇게 막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돈 뜯어가고 막 하니까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고 했는데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와서 말 걸고 참. 그래서 본인 이게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시도를 어르신들이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먼저 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는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는 최고로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예, 가끔 이제 직장 이렇게 매여 있는 직장이 아니라면 집 앞으로 가는 거죠. 점심시간 전에 한 10시쯤. 여보 여기 집 앞에 평상시 잘 봐놨다가 일식집 여기 있는데 이리 와 밥 먹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집에서 밥 비벼 먹으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좋아. 돈이 없어요? 아, 그게 이완 집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 집사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자잘한 걸 잘해 주셔야 돼요. 큰 걸 뭐 의뢰 그렇게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사랑 고백을 자주 하면 좋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표현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을 5가지 언어는 뭐냐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방법도 5가지가 있다. 말로 사랑한다는 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큰아이 같은 스킨십을 싫어해요. 제가 아버지 학교 허깅을 배웠으니 허깅하려면 너무 싫어요. 얘는 말로 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말로 딱 하면 커피 쿠폰이 와요.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일요일날 낚시 이렇게 골프 안 가고 같이 있어주면 좋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다음에 선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그 결혼하고 나서 그 부장님이 결혼식장 가지고 감사하다고 넥타이를 사고 상무님 하나 2개를 샀어요. 그럼 아침에 딱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그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안 드리고 말로 했거든요. 감사하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는데 야 나도 물질 좋아해. 너무 후회되더라고. 3개를 사올 거야.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 좋아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표시가 5가지가 있다.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도 인터넷 찾아보면 딱 금방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해보면 돼요. 사랑의 5가지 여러분 책 안 사봐도 돼요. 인터넷에 요약돼서 쫙 나와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절대 내 유전자 닮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문화에서 살았잖아요. 나하고 틀리지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원래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싼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도 비싼 거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형편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사모님 말씀 듣고 싶은데 남편 사랑이 충분한지 아까 그 말로 하는 사랑 상당히 잘하세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예, 돼. 그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갑자기 꽃을 사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뭐 사주는 건 안 사줘요. 본인이 사줘요. 본인이 제일 많이 사줘요. 물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주는 걸 좋아해요. 옷도 이거 사줬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러니까 쑥스럽잖아요. 문자라시고 엄청난 이 파괴력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 교도소를 서울 인근 지역에 12개를 사역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사역 펑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교도소 교화과장하고 교도소장, 신우회장, 우리 사역팀 이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이름을 묵상하는 거죠. 이름을 묵상하면 떠오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떠올라요. 그러면 우리 그 카톡방 있잖아요. 가족 카톡방 다 있잖아요. 형제 카톡방 있고 카톡방에 누르면 이름 딱 뜨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한솔이, 우리 예솔이 지금 뭐 할까? 우리 한솔이가 오늘 또 사장님한테 찐밥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하면 메시지 하나 보낼까? 통하면 되잖아요. 그럼 할 일이 떠올라요. 얘 밥 먹은 지 2주나 됐네? 지금 밥 먹자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는 밥 먹자고 하면 안 오죠. 자기 약속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자기를 떠올려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할 말과 그 이슈가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분이 문자를 보낸다 막 나는 전화를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그 사람이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글을 좋아하는 성향이야 그분은.
근데 내가 말로 해버리면 짜증나요. 왜? 글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글로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비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사회적인 유대가 왕대 특히 이제 뭐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드벤티스트를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근데 저희 우리 그 이제 온생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성도수가 오늘의 교회 같이 이렇게 대형 교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구성원 자체가 작고 또 우리 교회의 좀 약간 특성이 좀 다들 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이런 주중의 어떤 그런 모임을 갖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제한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좀 많이 그런 사회적인 유대감,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의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게 좀 풍성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정말 그 관계가 좀 끈끈해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 도움을 주시는 일단은 저기 순모임을 하는 거죠, 여기도. 예, 하긴 하는데 예. 모임 자체가 안 써가지고 아, 그래요? 네. 순모임이 너무 좋은데. 예. 저는 순모임 제가 2003년도 2월달에 등록하고 나서 딱 2번 빠졌어요. 문상 저기 담양감이라고 한 번 빠지고 지금은 이제 좀 다른데요. 매주 모임이나요? 매주 금요일 날 8시에. 네.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8시에. 돌아가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죠. 예. 특히 남성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만 우선서 이렇게 되니까 지방에서 교육 2주간 할 때도 그냥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자원봉사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원봉사 이제 교회 말고 교회에서 하면 너무 좋고, 근데 교회 아닌 것도 좀 우리가 너무 믿는 분들로 만나면 전도도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을 만나려면 교회 밖에. 이제 1318 포탈이라는 그 자원봉사 포탈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국의 자원봉사를 모두 모아놓은 포탈입니다. 그럼 거기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몇 명 모집하고 수당을 얼마 준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명 모집하는데 5명 짰어요. 뭐 5명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오잖아요. 오는데 인천공항에 이게 피켓 들고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뭐 3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떠요. 그리고 교통비하고 밥값하고 뭐 시간당 얼마 줍니다. 요즘 자원봉사 무료는 거의 없어요. 예. 자원봉사 개념이 원래 개념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너무 무료가 많아서 그렇지 수당 일당은 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상담 50%에서 하는 거 그냥 자원봉사예요. 1시간에 9,200원, 9,211원씩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1318 자원봉사나 아니면은 주민센터 가면은 할 일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그 지역사회 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각종 이런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주 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장애인에게 사역도 하고 되게 20-30개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내가 좀 이렇게 여유 시간 있고 관계 좀 하고 싶고 한데 할 일 없나요? 하면 다 잘 안 내줘요. 엄청 친절하게. 아니면 구청에 가서 하셔도 돼요. 여기 시청, 남양주 시청이나 이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이제 좀 시간도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약간 부담 없는 인간관계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지면 막 이렇게 막 부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안 가까워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간관계는 예를 들어서 한 10, 기존의 인간관계가 100이다. 그러면 한 70%는 없애는 게 좋아요. 30%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10번 만났으면 한 3번만 만나고 나머지 7번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죠. 그리고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해도 내가 안 빌려줘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는데 뭐 서운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좀 예전 사람들은 또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교회 뭐 이제 장로도 됐고 막 권사도 됐고 직분도 있고 그다음 사회에서 좀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시골 이렇게 동네 친구들은 그런 인정을 또 안 해. 네가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래. 네가 장로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줄이는 게 좋아. 그래서 나를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정해 우리도 서로 인정받고 또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다 조사를 했는데 하버드대에서 침상에 누워있어 뭐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사회관계가 좋고 가족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내고 막 기물 부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우리 삶을 좋게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게 포함될 것 같은데 도시형 공동체 모델 말씀입니다. 이제 도시 공동체는 저는 이제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공동체가 형성이 잘 안 될까 이런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고 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아파트라서 공동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사를 저만 해도 막 12번인가 이렇게 서울에서 그러니까 아유 또 이사 갈 건데 뭐 깊이 안 사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이웃끼리 이렇게 친하게 잘 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사시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셔야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공동체가 얼마나 형성이 가능하고 또 1인 가구들 너무 많아져가지고 노원구청 같은 데는 뭐 전국에서 뭐 40대 사망률이 최고여가지고 40대 자살률이 최고여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이렇게 의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아파트마다 다 이런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모임 공간이.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하면 된다.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기다가.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아파트마다 수익이 있어요. 잡수익이. 단지마다. 통신 안테나 설치라든지 이런 거 몇 천만 원씩 한 달에. 저희 아파트만 해도. 그래서 그것을 관리비에서 이렇게 뭐 얼마씩 공제해 주더라고 매월. 근데 그걸 별로 주민들이 설문조사 해보니까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달라. 뭐 아이들 돌보면 뭘 해달라. 뭐 어르신 돌보면 뭘 해달라.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더라. 그런 그 니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그 서대문의 경희궁 자이 아파트 그 동대표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동대표 중에 대표 있잖아요. 그분이 반대해가지고 못했거든요. 그걸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근데 그걸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도록 그 안에서 그런 이제 조그마한 것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도시형 공동체는 이제 이미 뜻을 모은 사람들이 지역에 털을 잡고 협동주택을 한다든지 그런 식인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안 모아진 상태에서 설득을 해 나가면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금방 선생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주거, 지역 재생 사업으로 정부가 서울시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추진하는 돈을 뭐 수십조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도 많이 있습니다. 주거 공동체 협동조,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성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단계 협동은 돼요. 모여서 반상회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조금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모델도 그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회주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택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이든 아니면 고령층이든 그분들끼리 모여는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주택인데 공동체 주거와 같은 개념이지만 공동체 주거는 사회적 목적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회주택을 하는데 모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주택을 이번에 여기 벨레에다가 500세대를 지었는데요. 다 금방 분양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축에다 또 500세대 짓고 있습니다. 여기 더함이란 주식회 유한에서 더함이라는 곳에서 주거형태
거기서 그건 협동조합으로 짓는 거예요. 공동체 주거로. 그러니까 공동체 주거인데 이제 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공동체 주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2층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놀이방, 타가방, 그다음에 뭐 세탁소, 그다음에 3층에는 이제 식당이 공동체 식당이고 4층에는 뭐 헬스클럽, 그다음 5층부터 뭐 주거 공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A동은 그냥 그 은퇴하신 분들, B동은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C동은 이제 널싱까지 필요하신 분들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60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케어가 필요하면 B동을 갔다가 C동을 갔다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우리는 안 돼 있어요. 미국에 이제 CCRC라고 해서 CCRC라고 쳐보면 나옵니다. 그런 주거가 이제 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협동이 그래서 낮은 단계 협동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거 하면 자금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사회주택 지으라고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11조 원 가지고 있어요. 돈 저리로 50% 지원해줍니다. 융자로 저리로. 현실적으로는 더 높은 수준 협동과 공동체를 그래서 이제 저가 위해 그것은 새로 신규 사업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협동조합을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분들끼리 마음도 맞춰봐야 되고 또 같이 살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진짜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입주하기 전까지. 그래서 중간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기존 주택에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그냥 있는 사람끼리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런 사업적인 것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공동체 주거, 사회주택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나와서 그런 모임이나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그 입주자 모집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도 많이 하고 경기도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이 들어가는 사회주택도 있어요. 돈 없어요. 그러면 그 목적으로 짓는 거죠. 사회주택이니까. 커리어 쪽 좀. 젊은 아까 이제 그 젊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보니까 그 젊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이제 남편보다는 아내 쪽이 더 부담을 갖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제작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이제 다시 또 하려면은 경력이 단절이 돼서 이제 일을 찾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왜 아이에 대한 양육 부담을 어머니 그러니까 여성만이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좀 받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휴직은 이제 법적으로 아예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법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당하게 쓸 수 없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법에 저촉이 돼서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세대가 조금 많이 저희 때하고 좀 다르게 청년층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남성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물어보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인이 저보다 월급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훨씬 더 여자라고 해서 육아를 잘하고 남자라고 해서 육아를 더 못하고 이런 개념이 이제 많이 부서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의 육아는 당연시 이제 지금 이제 질문하실 때도 아마 우리의 사고 방식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 공동 육아로 공동 육아가 아닌 경우에 이제 독박 육아 여성이 혼자 독박 육아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혼 사유 5위 안에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경력 단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상당히 심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빨리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잖아요. 남성분들. 지금 이제 40, 50대들은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시대 앞으로 우리 수명이 뭐 120세까지 내다보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대에는 직업을 6번에서 15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누구나가 갖는 그런 시대예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이 6개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새로운 쪽으로 전향을 하는, 아주 진로를 완전히 전환을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경력에 조금 더 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업도 안전한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라는 말보다는 이제는 경력 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 육아 기간 동안에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것 쪽에서 보면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자기가 경력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이직을 할 거를 대비해서 이미 경력 개발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그런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 40, 50, 60 이런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게, 예,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들, 그러니까 청년층들은 빨리 적응을 하죠. 뭐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를 보더라도 금방 사용을 하는데, 40 세대부터는 있어도 못 쓰잖아요. 있어도 가르쳐줘도 금방 까먹고, 그리고 예, 사실 스마트폰을 왜 들고 다니나 할 정도로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안 내고 도전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기업에서 아주 탄탄한 기업에 다니고 있어도 그 기업에서 나와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와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있을 때 준비를 해서 나올 것인지, 그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나와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 하루라도 더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회사 일이 우선이지,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까지 회사에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경력 단절 여성에게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은퇴 연령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이 70.1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30년 정도는 일 안 하고,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단돈 1원도 안 벌고 있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70세에 은퇴를, 돈을 안 벌게 됐어요. 100세까지 산다면 30년 동안은 내가 있는 돈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도움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걸로. 근데 그걸로는 태액 없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90이 되더라도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뭔가 일을 해서 소일거리로 건강도 지키고, 사람도 만나서 뭔가 이렇게, 예, 관계도 맺고, 예, 돈도 벌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의미도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육아 이 문제만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상당히 어르신들도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면 고학력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대학교 1학년 정도의 평균 학력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대학원 이상을 졸업하신 60대 이상도 상당히 많이 만나요.
그분들은 사회적인 큰 자산이에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젊은 층들만의 자산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셔야 되는 거죠. 예, 여기 혹시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쪽에 계신 분들? 여성분들? 아니세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일하기에는 좀 그래, 할 일이 너무 많아,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죄송하지만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예,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80, 그러니까 2015년